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듣고 나면 한동안 말문이 막힐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노비였습니다.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양반집 마당을 쓸고 어른들의 발길질을 피해 다니며 자란 아이. 그 아이에게는 어미가 있었습니다. 같은 집 노비였던 여인. 그 어미는 아이가 맞을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가 울 때마다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이가 어미라고 부를 때마다 눈을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녀는 자식 정도 없는 년이다. 어미도 아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침묵 속에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사실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기도 어느 마을. 이씨 양반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씨 집안은 대대로 내려온 토지와 노비를 거느린 이 지역에서는 이름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 안채에는 주인마님 최 씨가 있었고 사랑채에는 주인어른 이 참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랑채와 부엌, 마당 곳곳에는 수십 명의 노비들이 살았습니다. 노비들에게도 이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돌쇠, 7살이었습니다. 돌쇠는 이 집에서 가장 어린 노비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나르고 개밥을 주었습니다. 개밥을 주다가 배가 고프면 개 밥그릇 옆에 쪼그리고 앉아 눈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행랑채 한쪽에 사는 노비 여인. 이름은 복례였습니다. 복례는 돌쇠를 낳은 어미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복례는 이상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어미라면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그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다고 울어도 제 밥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노비들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복례가 자식이 예쁘지 않은 모양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것도 어미라고. 돌쇠가 참 불쌍하지. 돌쇠는 그 말들을 들으며 컸습니다. 어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7살 아이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혼자 구석에 웅크려 잠들었습니다. 추운 밤, 다른 아이들은 어미 품에 안겨 자는데 돌쇠는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어미를 불렀습니다. 어미. 복례는 그 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복례가 돌쇠를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돌쇠가 8살이 되던 해 겨울, 주인어른 이 참봉의 아들, 이 도련님이 마당에서 돌쇠를 발로 찼습니다. 별 이유 없었습니다. 심심해서였습니다. 돌쇠가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입술이 터졌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노비는 울어도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던 복례의 얼굴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달려가려는 듯 발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췄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을 감고 뒤돌아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복례는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날 밤, 돌쇠는 터진 입술을 핥으며 잠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상처를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의 자리 옆에 천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천이었지만 깨끗이 빨아 접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그게 무엇에 쓰는 건지도 몰라서 한동안 들여다보다가 손에 쥐었습니다. 훗날 그가 알게 된 것은
그 천 조각이 복례가 자신의 옷을 뜯어서 만든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처를 닦으라고. 이 집 안채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인 마님 최 씨. 그녀는 이 참봉과 혼인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딸 하나를 낳았지만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수치였습니다. 이 참봉의 집안 어른들은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후사를 잇지 못하는 며느리를 어찌할 것이오. 첩이라도 들여서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소. 최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참봉 본인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집안의 젊은 노비 여인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여인이 복례였습니다. 복례는 누구의 아이를 가진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례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노비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복례가 아이를 가진 것은 주인어른 이 참봉과의 사이에서였습니다. 그것은 복례가 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노비, 여인에게 주인의 요구를 거절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복례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복례는 행랑채 구석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파도 없었습니다. 곁에서 손잡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뒤범벅된 채로 복례는 혼자 아이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와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옆방에 있던 노비 할멈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이구, 낳았네. 할멈이 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할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이의 생김새가 이 참봉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할멈은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 감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그날 밤 조용히 안채로 갔습니다. 주인 마님 최 씨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다시 붉어졌다가 마지막에는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새벽녘, 최 씨는 복례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복례는 아이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최 씨와 복례는 오래 마주 보았습니다. 최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아이, 나에게 다오. 복례는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울 것이다. 이 집 도련님으로 복례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님, 내가 거역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최 씨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핏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키운다면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피가 흐르는 아이이니 엄연한 이 집안의 핏줄입니다. 다만 노비 여인의 배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지워야 합니다. 하지만 최 씨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을 온 마을이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을 낳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 씨가 생각해낸 것이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며느리가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정 씨. 정 씨의 남편은 빚을 지고 도망간 상태였고 정 씨는 몸을 가진 채 홀로 시댁에서 구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정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네 빚을 갚아드리겠소. 그 대신 당신이 낳을 아이를 나에게 주시오. 아들이라면 내 아들로 키울 것이고 딸이라면 돌려드리겠소. 정 씨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고 시댁 어른들이 내쫓겠다고 협박하고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에서 정 씨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달 후 정 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최 씨는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례의 아이는 노비로 남겨졌습니다. 두 아이의 운명이 뒤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최 씨는 정 씨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 즉 이 도련님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복례가 낳은 이 참봉의 핏줄, 그 아이는 그냥 노비 돌쇠로 남겨졌습니다. 이 참봉의 피가 흐르는 아이가 노비가 되었고 아무 관계없는 아이가 이 집 도련님이 된 것입니다. 최 씨의 속내는 이러했습니다. 정 씨의 아들을 들인 것은 남편의 씨가 담긴 아이가 이 집에 있는 것이 꺼림칙해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그 아이가 있으면 자신이 항상 그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보다는 아무 관계 없는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키우는 것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남편의 흔적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복례의 아이, 남편의 씨를 가진 아이는 노비로 두면 그만이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복례만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최 씨는 복례를 불렀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어미로 살아라. 노비로. 이 집에서 복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핏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이 집 주인의 핏줄이라는 것, 그 어느 것도 입 밖에 내지 마라. 입을 열면 너와 그 아이 모두 이 집에서 쫓겨난다. 쫓겨난 노비가 어디서 먹고 살겠느냐.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복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비가 쫓겨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없이 세상에 내던져지는 것. 그것은 어미와 아이 모두의 죽음이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쇠는 자라면서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미가 왜 자신을 외면하는가? 다른 노비 어미들은 아이를 안아주고 배고프면 제 밥을 나눠주고 아프면 밤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달랐습니다. 아이 앞에서 항상 굳어 있었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가까이 오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돌쇠는 1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복례에게 물었습니다. 어미는 왜 나를 싫어해요?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복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미, 그 부름에 복례가 돌아섰습니다. 돌쇠는 그때 처음으로 복례의 눈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돌쇠는 그 닫힌 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15, 16이 되었습니다. 몸이 자라면서 눈에 띄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의 얼굴 생김새가 주인 어른 이 참봉의 젊은 시절 그림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랑채 한편에 걸린 이 참봉의 젊은 시절 초상화. 다른 노비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노비 할멈은 가끔 돌쇠를 보다가 그 초상화를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저 양반이랑 왜 이렇게 닮은 거야? 하지만 그 말은 혼자 삭혔습니다. 세상에는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총명했습니다.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귀동냥으로 글자를 익혔습니다. 이 집 도련님의 글 공부를 옆에서 지켜보다가 혼자 밤에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썼습니다. 그것을 누군가 보았습니다. 이 집 훈장이었습니다. 훈장은 돌쇠를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그를 아느냐?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를 아는 척하면 혼이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웠느냐?
그냥 글자가 궁금했습니다. 훈장은 돌쇠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뭔가 복잡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장은 이 집에 오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돌쇠의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돌쇠의 눈빛을 보면서 그는 무언가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주인어른 이 참봉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원이 다녀갔습니다. 반신이 마비되셨습니다. 말씀을 잘 못하실 것이고 오래 사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집 안이 뒤집어졌습니다. 이 참봉이 쓰러지고 며칠이 지났을 때 이 참봉이 돌쇠를 찾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주인 어른이 노비 아이를 찾는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참봉은 분명히 돌쇠의 이름을 어눌한 발음으로 불렀습니다. 쇠. 돌쇠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참봉은 자리에 누운 채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비가 온 얼굴로 눈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였습니다. 그 눈이 돌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주인 어른. 이 참봉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참봉은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어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돌쇠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주인 어른이 왜 자신의 손을 잡는가? 왜 눈물을 흘리는가? 한참 뒤 이 참봉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돌쇠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참봉이 쓰러지고 열흘이 지났을 때 복례가 돌쇠를 불렀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복례가 먼저 돌쇠를 부른 것은 행랑채 구석, 아무도 없는 시간을 골라 돌쇠가 들어가자 복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놓고 그 손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달싹이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다가 돌쇠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시면 하세요. 복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돌쇠야. 예, 나는 내 어미가 맞다. 돌쇠는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쁜 어미였다. 내가 맞을 때 달려가지 못했다. 내가 울 때 안아주지 못했다. 배고파할 때 밥을 나눠주지 못했다. 복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것이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었다. 너를 내 아이로 대하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내 아임을 드러내면 안 됐기 때문이었다. 돌쇠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왜요? 복례는 한참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 핏줄이기 때문이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돌쇠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인 어른의 핏줄이다. 너는.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거짓말이 아니다. 그런 말을 왜 지금? 주인 어른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다.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돌쇠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복례는 이불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폐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인 어른이 내게 준 것이다. 내가 태어나던 날 주인 어른이 몰래 이것을 나에게 쥐어 주었다. 아무 말도 없이 나는 이것을 20년 가까이 간직했다. 내게 줄 날을 기다리며 폐물은 작은 옥 놀이개였습니다. 이 집 핏줄임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것 말고도 복례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 집 훈장 어른이 알고 있다. 예?
훈장 어른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주인 어른에게 들은 것이다. 주인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훈장 어른에게 말을 해두었다. 돌쇠는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어미, 응,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복례는 눈물이 흘러도 닦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무서웠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말을 해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 같았다. 내가 양반 핏줄이라고 해도 이 집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니까 차라리 그냥 노비로 살면서 안전하게 살아남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럼 왜 지금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례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인 어른이 너에게 미안하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들으니 내가 너에게 평생 미안하다 말 한 번 못하고 죽을 것 같아서. 복례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돌쇠야, 미안하다. 내가 맞을 때마다 나는 방 안에서 울었다. 내가 혼자 자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내가 어미하고 부를 때마다 달려가고 싶었다. 그런데 달려가면 안 됐다. 마님의 눈이 있었고 그 눈에 띄면 너와 나 모두 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서 노비가 쫓겨나면 죽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외면했다. 외면이 사랑하는 방법이었다. 나쁜 어미가 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돌쇠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른이 된 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미. 응. 나는 어미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럴 것이다. 어린 때 밤에 혼자 잘 때마다 어미가 왜 나를 안아주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을 매일 했어요. 복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왜 더 일찍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무서웠다. 내가 알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래도 말했어야 했는데 어미가 잘못했다. 돌쇠는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복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어미. 응, 나는 괜찮아요. 복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다. 아니에요. 어미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 둘 다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어미는 나를 지킨 거예요.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복례의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이 참봉이 돌쇠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훈장도 함께였습니다. 이 참봉은 더 이상 말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훈장이 곁에 앉아 대신 말을 전했습니다. 주인 어른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 나를 부르셨다. 내가 대신 전하겠다. 방 안에는 훈장과 돌쇠만 있었습니다. 주인 마님 최 씨는 없었습니다. 훈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돌쇠야, 주인 어른은 내가 당신의 핏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처음부터 알았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마님의 처분에 따랐다. 그것이 평생의 죄라고 하신다. 당신이 당신의 자식을 노비로 두었다고. 이 참봉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인 어른이 남기신 것이 있다. 훈장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주인 어른이 직접 서명하신 것이다. 돌쇠 내가 이 집의 노비 신분에서 벗어난다는 내용이다. 면첩문서다. 돌쇠는 그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너는 노비가 아니다. 양인이 된다. 양인, 노비가 아닌 사람. 그 말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주인 어른은 더 해주고 싶으셨지만 이것이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전부라고 하신다. 돌쇠는 이 참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참봉의 눈이 돌쇠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 속에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 어른, 이 참봉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참봉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미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어미가 지켜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됩니다. 이 참봉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훈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참봉은 그로부터 열흘 후에 세상을 떴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이 참봉이 세상을 뜨고 사흘이 지난 날, 주인 마님 최 씨가 돌쇠를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최 씨와 돌쇠 둘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돌쇠도 말이 없었습니다. 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훈장에게 들었느냐? 예. 면접 문서도 받았느냐? 예. 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게 사과할 생각이 없다. 돌쇠는 그 말에 눈을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사과를 한다고 해서 내 어린 시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사과를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사과는 하지 않겠다. 최 씨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다. 말씀하세요. 복례가 오랫동안 입을 다문 것은 나의 협박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여인이 그렇게 오래 침묵할 수 있었던 것은 협박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여인은 내가 이 사실을 알면 위험해질 것을 알았다. 노비가 주인의 핏줄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 집이 어떻게 나올지를 그 여인은 알고 있었다. 침묵이 너를 살렸다. 그 여인의 침묵이.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 씨는 잠시 후 말을 이었습니다. 면접 문서로 너는 양인이 된다. 이 집을 나가도 된다. 다만 한 가지. 말씀하세요. 복례도 데려가거라. 돌쇠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도 면천시켜 주겠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다. 최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돌쇠는 느꼈습니다. 그 차가운 말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마님, 말해라. 마님은 왜 그러십니까? 최 씨는 잠깐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과보다 나을 수도 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씨는 돌아 앉았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말했습니다. 어서 가거라. 이 집을 떠나는 날 아침, 돌쇠는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면서 돌쇠는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마당이, 자신을 노비로 살게 한 이 마당이 그래도 자신이 살아낸 곳이었습니다. 복례가 나왔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들고 다 됐느냐? 예. 그럼 가자. 돌쇠는 복례의 보따리를 받아 들었습니다. 복례가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일단 멀리 가야지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과거가 따라다닐 테니 그렇겠지. 대문을 나서기 전 돌쇠가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집에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날들이 있었습니다. 맞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울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어미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복례를 보았습니다. 복례도 돌쇠를 보았습니다. 가자. 예. 어미.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어미. 복례는 그 한마디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소리였구나.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아니다. 이 소리를 들을 자격이 내게는 없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나를 어미라 부른다. 둘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길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길이었지만 그래도 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양인으로 살아가는 모자를 보았습니다. 돌쇠는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스스로 지은 이름, 이준이었습니다. 이 시성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준이라는 이름 속의 이 자는 그냥 흔한 이름 첫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따금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딘가 귀하게 생겼다.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도 눈이 맑다. 이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복례를 생각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생했지만 어미가 지켜줬기 때문이라고. 표현이 달랐을 뿐 어미는 항상 자신 곁에 있었다고. 복례는 늙어갔습니다. 이준의 곁에서 처음으로 어미 노릇을 하며 밥을 해주고, 이준이 아프면 곁에 안고, 이준이 힘들다고 하면 등을 두드려주며, 이준은 그 손길이 어색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것들이었으니, 하지만 어색함은 곧 익숙함이 되었습니다. 복례가 눈을 감기 전, 이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쁜 어미였다. 이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쁜 어미였다고 해야 내 마음이 편하다. 그래야 내가 어린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니까. 이준은 그 말에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미는 좋은 어미였어요. 그냥 많이 힘든 세상에서 살았을 뿐이에요.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시대를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랑을 숨겨야 했던 어미, 외면을 사랑으로 받아야 했던 아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던 주임마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을 한 이참봉.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한 사랑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살아남게 합니다. 복례의 침묵이 돌쇠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용서가 복례를 살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 어딘가에 오래도록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